모레 북한의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 연료 기반의 새로운 ICBM일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1명 추가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로 격상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도 국내 감염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통신 장비 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해 공정위가 내린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외국계 기업에 불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대법원은 시정명령 10건 가운데 8건이 적법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졸업한 이후에도 기록이 4년 동안 보관되고 삭제할 땐 피해 학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뿐 아니라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틀째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농도 황사로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내일 오후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네, 북한이 오늘 오전 새로운 방식의 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한 걸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3분쯤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됐고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항적의 형태나 고도, 비행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 발사했던 체계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무기 체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가안보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긴급 NSC 상임위는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용산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NSC 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가 강력한 한미 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규정하고 이런 발사가 정세를 불안정하게 한다면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라며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긴장과 위험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오늘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을 고각 발사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늘 오전 9시 35분부터 10분 동안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과 함께 총리 관저에서 NSC를 열었습니다. 마스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더욱 고조시키는 폭거로서 자국과 지역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 공기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최악의 황사로 서울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는 돼야 조금은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황사 영향 어떻습니까? 네, 서쪽에서 계속 황사가 유입되고 잔류 황사와 섞이면서 이틀째 대기질이 비상입니다. 천리안 위성 영상으로 비교하면 어제는 황사가 남부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뒤덮었다면 다행히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약해진 모습입니다. 어제보다는 농도가 많이 낮아져서 전국에 발령됐던 미세먼지 경보는 대부분 주의보로 내려갔고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여전히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높아 미세먼지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황사 위기 경보는 그대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륙뿐 아니라 제주도까지 고농도 황사가 덮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이 때문에 올봄 들어 처음으로 전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주의 단계는 황사로 인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내려지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남부에 비가 내리고 중부는 대기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상황이 호전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황사가 동쪽으로 빠르게 물러나면서 미세먼지 특보도 점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기 경보 수준이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9번째 엠폭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밀접 접촉이 확인된 만큼 국내 감염으로 추정한다며 추정 감염원 등의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어제 피부 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격리 입원에 치료 중이고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를 사용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포탄 재고가 부족한 미국의 대여 방식으로 포탄 수십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도감청 문건에 등장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우회 지원 논란을 위한 잠재우기 위한 조치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임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견인 곡사포 M777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이 곡사포에 탑재되는 155mm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같은 크기의 포탄 33만에서 50만 발가량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문건에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내용이 등장해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논란이 일었는데 이와는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소모품인 포탄을 판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건 미국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우회 지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 되돌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서도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대여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군 비축분 등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비살상 물자만 지원한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저희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할 때도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미국과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수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미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수호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상대도 있는 사안이고 군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한국산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폴란드 총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절실하게 필요한 탄약을 더 공급하기 위해선 한국의 포탄 재고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무기 및 탄약의 인도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 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일종의 안전 보장을 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출된 미 국방부 기밀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압박을 거론하면서 폴란드로 포탄을 우회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아기를 갖고 우리를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선의로 불법 도청하면 괜찮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저자세 외교라는 겁니다. 우상호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막걸리요. 나는 세상에 그 도감청이라는 게 예. 아기를 갖지 않고 하는 도감청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안보 책임자가. 그래서 오히려 미국한테 야 니들이 도감청한 건 아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봐줄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먼저 기어 들어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태호 차장의 여러 가지 말들은 너무 저자세, 너무 굴욕적이에요. 적어도 정상회담 의제의 도감청 얘기가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 그래서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대로 좀 그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도 백악관 대변인 차원에서 혹은 대통령이 직접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는 게 좋다. 여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을 끄집어내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로 보더라도 저자세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저자세는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이다. 중국 가가지고 혼밥을 7개 한 그런 게 외교에서 보면 저자세고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정보도 누설이 됐고 예. 그다음에 프랑스도 그 콧대 높은 프랑스 누설이 됐는데 두 나라가 보인 입장은 그 거짓 정보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그럼 이스라엘과 프랑스 저자세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2013년 스노든 때는 메르켈이 분노를 해가지고 이거 내 핸드폰을 10년간 감청했다니 말이 되냐 그래서 사과를 했더니 오바마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상에 대한 부분은 내가 사과할 수 있으나 하지 않겠다고 네. 했는데 예. 그 한 4년 뒤에 독일 정부가 저희 미국 백악관 감청을 하다 들켰어요. 예. 정보는 그런 겁니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아직 섣불리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며 과거 자신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민주당의 간부들이 돈봉투를 10개를 5개가 부족하니까 채워야지 등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저도 합리적 의심은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송영길 의원이 결코 돈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더 보아야 알지.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은 부인하지만은 그러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시한다고 하면은 네.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더 추이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섣불하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저도 당대표가 나왔을 때 제가 돈봉투를 돌렸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부천 출신 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다른 문건을 줬는데 잘못 파악해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예.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해요. 소방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처음 정치에 입문한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계파 갈등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는데 이런 답을 남겼습니다. 이낙연계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총선 당시에 선대위원장을 맡으시고 했지만 저희 영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이었고 아 그런가요? 후원회장도 맡아준 적이 없으시고 예. 아무런 뭔가 그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에 소신껏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했던 분인 거지 제가 그분의 계파로서 그분과의 뭔가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보기에는 오로지 저의 이 진심 어린 소신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 본 적이 없고 전 당당한 저의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정치적 이유나 정치적 계산을 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중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생부 기록을 졸업 후 최대 4년 동안 남기고 모든 유형의 대입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 보호도 강화됩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죠. 그 내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실래요? 네, 일단 어제 발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학교 폭력은 처벌을 강화합니다. 가해자가 중대한 학교 폭력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강제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의 졸업 후 4년간 기록을 남기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의 학생 폭력 처분 기록을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적 회복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교권을 강화하고 체육과 예체능 등 교육을 확대해서 인성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중대한 가해자는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남고 또 수십 분 아니라 정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도 8호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정시 입시에서 당락이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당시에 이제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예. 서울대에서 2점 감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학생부 전형이 아니면 이 점수조차도 반영을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이 감점이 자율 반영이 되고 현재 고1이 시험을 치는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모든 대학이 이 정시, 논술, 학생부, 실기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다만 각 대학마다 전형 일정이 다르고 또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요새 이 재수생을 비롯해서 이른바 N수생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졸업 후 4년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산상으로는 최대 5년까지 그 5수생이 될 때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 영향을 받는 그 범위를 넓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좀 미비하다고 느껴지는 건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상한 뭐 몇 점까지는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몇 점까지 감점해라, 몇 퍼센트를 빼라 이렇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교육당국이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과 협의를 했는데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학들의 요청대로 불이익의 정도나 방법 정도는 자율에 맡기되 대신에 정 변호사 아들 사례를 들어서 실효성 있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대학들도 공감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어떻게 될지는 올 8월에 이제 2026학년도 대입 기본 사항이 발표되는데 그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까지 영향을 주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도 논의가 됐다고는 합니다. 됐다고는 하는데 논란이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 대책 발표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민간 기업의 채용에 다 관여하는 것도 이 학교 정책을 좀 바꾸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또 교육계에서는 소년법을 보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취업하고 하는 데까지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학교 폭력만 예외를 두는 것이 형평성이 맞느냐 이런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이번 대책의 이 목표는 기본이 교육적 방법을 통한 관계 회복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낙인을 찍는 대책은 빠졌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대신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대책 강화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회 분위기가 학교폭력을 용인하지 않도록 변해가면 취업 불이익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바뀌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우리 사회에서 대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부분만 좀 집중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학생부 기록이 고교 때만 남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생부에 4년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대입 불이익 부분이 다른 건데요. 네. 고교 폭력은 삭제될 때까지 계속 대입에 반영이 되는 거고 중학교 때 기록은 고입,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입시에는 반영이 되는데 네. 대학교 입시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학교 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폭화되고 있는데 이 중학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이 특히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형평성에 또 문제가 제기되는 게 그럼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매뉴얼에도 원래 이 학폭위 심의 처분 전에는 자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당국이 이번 발표에서 이 처분 전에 자퇴를 금지하는 것을 아예 법에 명시하겠다.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법이 바뀐다면 가해자라면 자퇴를 해도 학생부의 기록이 이제 남은 상태에서 자퇴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는 검정고시를 치고 대입을 보더라도 나중에 이제 대입에 학생부 관련 기록들을 다 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피해자 대책도 이번에 발표가 됐죠. 이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소송을 계속 내면서 좀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었습니까? 네, 일단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았을 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전학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소송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제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는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처분을 집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일단 처분이 떨어지면 소송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로 예를 들면은 이제 만약 전학 처분이 떨어지면 집행 정지든 행정 소송이든 제기해도 전학을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뭐 처분을 취소하든지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은데요.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 제기하는 소송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피해자가 소송이 제기됐는지 여부조차도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소송이 들어가면 가해자가 불복해서 소송을 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행정심판에서도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권이나 참여권을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소송 등에 대비해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그리고 심리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처벌이 강해지다 보니까 소송이 많아지고 또 시간이 끌 거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나옵니다. 보복에 대해서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2차 가해가 항상 피해자들에게 가장 걱정이잖아요. 학교폭력 조치가 근데 지금 현재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 중에 2호가 접촉, 협박 금지 조치입니다. 이 2호는 사실 경미한 거라서 학생부 이제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그런 조치인데 만약에 이 2호 조치를 어기고 조치를 받은 다음에 피해자에게 가서 너 왜 나 학폭위에 넘겼어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무조건 학생부 기록이 남는 6호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호인 사회봉사부터는 학생부 기록을 지울 때 심의를 거쳐야 지울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심의가 피해 학생이 이 삭제에 동의하는지 동의서랑 그리고 가해 학생이 불복 소송을 냈는지 이 여부를 꼭 확인하게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만약에 2차 가해 학생이 한다면 피해자가 이제 처분 삭제 동의서를 써주지 않을 테니까 그러면 2차 가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사과를 한다, 대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찾아가고 동의서 써달라고 조르고 괴롭힐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촉이나 협박 금지를 위반하면 이제 처벌 수위를 확 올린다고 한 거고 또 처분 삭제 동의서도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 이제 당사자끼리 만나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반드시 화해 관계 전문가 입회 하에 동의서를 받을 때만 이 동의서가 효력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가 강화돼서 같은 공간에서 이제 괴로울 일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가해자 분리를 보면 일단 기간은 대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건데 교육부에선 여전히 가해자 분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가해자 분리가 아니라 4년까지 늘어난 거는 학생부의 조치사항 기재 조치사항이 기록이고 늘어났는데 교육계에서는 가해자 분리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분리 조치가 어떻게 됐냐면 즉시 분리는 현재 3일 할 수 있는데 7일까지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통상 10일 이내였던 출석 정지도 심의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로 이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심의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통상 한 7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 출석 정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학교장 권한으로 학급 교체도 가능합니다. 아까 심의 조치가 나오면 소송을 걸어도 일단 조치를 집행하겠다.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지내는 일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코로나19 이후에 원격 수업이 일상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동안은 학교 폭력 가해자라도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이게 헌법상 가치이기 때문에 학습권이. 그렇게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원격으로 이들에 대한 지도가 가능해서 학습권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학급이 1개짜리인 소규모 학교들이 있고 이런 학교들은 학급 교체가 어렵고 별도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교육계에서 부담스럽다 이런 우려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학폭 대책이 나올 때마다 사실 처벌을 좀 강화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교육적으로 좀 교환을 해야 되지 않냐,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학폭 대책의 목표도 사실 교육적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교사 면책권이 나온 겁니다. 어제 교육부 차관도 학교에서 교육적 조정이 없으면 학교 폭력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교육적 조정을 하려면 선생님들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소송 걸고 민원 걸고 하면 이제 교육부 말로는 그게 전체 이제 학폭이 심히 걸린 거에 5% 미만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자기 교직 생활에서 그런 게 한 건, 두 건, 세 건 걸리면 이게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압박이고 스트레스가 부담도 크고 스트레스도 크고 그래서 교직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을 해요.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학교폭력 중재와 해결 노력 중에 생긴 부분은 책임을 면하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은 이게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예정이고요.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지원센터를 이번에 새로 설치해서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전문성을 보강해주고 학생 간 갈등 해결을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퇴직 교원과 경찰, 이 상담 전문가가 피해 학생의 상담과 학습, 법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제도도 일단 신설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뭐 대책을 보니까 법으로 개정할 게 좀 몇 개 있네요. 국회 논의 사항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연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국적 통신 장비 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해 공정위가 내린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시정명령 10건 가운데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LTE 등 이동통신의 필수적인 표준 필수 특허를 취득하면서 조건을 어기고 다른 모뎀 칩셋 제조사의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특허권 사용 계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칩셋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구글도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넘겼는지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인 오모 씨 등이 구글과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 이를 곧바로 비공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가 사건 발생 8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사살수는 법 규정과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구 전 청장의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들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형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 신체에 막대기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명 대학병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 불과 넉 달 만에 3기 암 진단을 받고 폐 절반가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YTN 취재진이 문의한 전문의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비대학병원에서 받은 종합건강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 호흡곤란을 느껴 다시 B병원을 찾았는데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뒤늦게 의사는 조직검사를 권했지만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미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암이 확실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3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양상으로는 폐암일 가능성이 95%네요.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그다음에 스텝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A씨는 일주일 만에 한쪽 폐의 절반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휴직까지 한 상태거든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기에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YTN은 A씨가 처음에 갔던 B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폐암이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도 힘들어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전문의에게 A씨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여줬더니 병변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슴 흉부 사진에서 왼쪽에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령이라든지 위험 인자를 고려해서 저설량 CT를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병원 측은 자신들이 환자에게 CT 촬영을 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환자와 가족은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게 된 경위와 이후 병원 해명에 대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각종 경제적, 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40대 환자가 가장 많은데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52살 직장인 소모 씨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30대 중반. 사무실에서 갑자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응급실을 찾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15년 넘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답답해지고 몸 상태가 되게 갑자기 죽을 것 같다. 막 10분, 20분 되니까 완전히 공포가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오더니 이제 숨이 가빠지고 과호흡하게 되고. 소 씨처럼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등 신체 증상과 함께 극도의 불안으로 공황 발작을 겪는 공황장애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공황장애 진료 인원은 지난 2017년 13만 8천여 명에서 4년 만에 45% 가까이 늘며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남성 8만 9천여 명, 여성 11만 1천여 명이었고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와 30대 순이었습니다. 공황장애는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해 발생하는데 스트레스나 질환, 과로, 음주나 카페인 등으로 신체 감각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율신경계 각성이 유발돼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예인들의 발병으로 공황장애가 많이 알려지고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이 낮아진 데다 각종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40대가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좀 집중되는 세대이다 보니까 실제로 발병이 많은 것 같고요. 주로 이제 20, 30대 초기 성인기에 많이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제때 치료하지 못하다가 이제 40대가 돼서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가슴 두근거림과 식은땀, 숨이 안 쉬어지거나 답답한 느낌, 죽을 것 같은 공포 등을 겪었다면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 운동이나 취미 활동,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나 신체적 긴장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나친 음주와 카페인 섭취도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공범들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송치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유상원은 범행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억울하다고 답했고 황은희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있는 4층짜리 금속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안에 있던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지역이 공장 밀집 지역인 만큼 근처로 불이 번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신고를 받은 지 10분 뒤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 2살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전국 만 2살 이하 아동 11,000여 명이 대상이며 조사는 석 달 동안 진행됩니다. 지난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최 전 사장과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박성재 전 사장, 전 보도본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전 사장 등은 재임 시기 제3노조 소속이거나 비노조원인 기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 등이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최 전 사장과 박성재 전 사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과 한정우 전 보도국장은 어제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4사람은 지난 2017년 인사는 전임 경영진이 취재 부서에서 내쫓았던 기자들을 다시 복귀시킨 것이었다면서 과거 부당 노동행위에 조력한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적반하장 고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북미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전기차 보급을 파격적으로 늘리기 위한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뒤 판매되는 신차의 70% 정도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업계에선 너무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뉴욕 오토쇼에서 새로 공개된 신차 2가지는 모두 전기차였습니다. 신차는 기아 7인승 SUV와 램의 픽업 트럭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Big, bold, and boxy is how we introduced it, and in my opinion, this is the next level.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엔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억제해 전기차 보급을 사실상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EPA is proposing the strongest ever federal pollution technology standards for both cars and trucks.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번 방안으로 2032년에 생산되는 자동차의 67%가 전기차가 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판매율이 5.8%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로 파격적인 목표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율 50%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번 방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환경보호청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안이 확정될 경우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여 우리 자동차 업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악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의 인텔과 영국의 ARM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을 놓고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 상대가 또 하나 늘어난 셈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인텔과 세계 최대의 모바일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인 영국의 ARM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에서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들이 인텔 18옹스트롬 공정을 활용해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바일 기기용 시스템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사물인터넷, 데이터 센터, 항공 우주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단연간에 걸쳐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8옹스트롬 공정은 1.8 나노칩을 생산하는 인텔의 미래 공정입니다.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내년부터 2나노급과 1.8나노급 공정을 가동하며 타이완의 TSMC와 삼성전자 등 기존 파운드리 업체와 본격적인 경쟁에 나섭니다. 인텔과 ARM의 전략적 협업 선언은 기존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공정이 우위를 증명할 경우 퀄컴 등 주요 고객사들이 인텔을 새로운 제조 기지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경쟁해야 할 대상이 타이완의 TSMC 하나만이 아니라 인텔까지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관건은 인텔이 18옹스트롬 공정을 기반으로 한 칩의 양산에 성공하느냐 여부입니다. 반도체는 수율, 즉 전체 생산품 중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엔 중국이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 비밀병기 개발 정황을 여러 경로로 흘려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직전 중국군 동부전구가 올린 무력 시위 영상입니다.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가운데 유독 한 발의 첨두부를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넓적한 활공체 형상의 둥펑 17과 다른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새로 개발한 비밀병기를 슬쩍 흘린 건데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 문서에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지난 2월 25일 중국이 둥펑 27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내용입니다. 둥펑 27은 기존 무기 체계에 없던 새로운 이름입니다. 12분 동안 2,100km를 날았고 미국의 미사일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는 평가도 담겼습니다. 초속 2.92km, 마하 8.6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turn over every rock until we find the source of this and the extent of it. 실제 지난 2월 24일 중국 허난성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굉음과 진동이 감지된 적이 있습니다. 둥펑 미사일 기지 3곳 이상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런 폭발음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2019년 미군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지상시험에서 들리는 소닉붐, 충격파 소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주민 불안과 각종 풍문에 중국 당국은 초음속 폭발음이었다는 초기 해명을 내놨는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 야구의 기대주로 꼽히고 있죠. 한화 이글스 2년차 투수인 20살 문동주 선수가 국내 투수로는 처음으로 시속 160km의 벽을 넘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의 원정 경기. 1회 말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낮은 강속구로 박찬호를 삼진으로 잡습니다. 이 볼이 한국 야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구장 전광판에는 시속 159km가 찍혔지만 KBO 공식 기록 통계 업체 스포츠투아의 피치 트래킹 시스템으로는 160.1km로 측정됐습니다. 투수 구속을 측정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국내 선수가 160km의 벽을 깬 건 처음입니다. 1회 세 타자를 모두 삼진 처리한 문동주는 주무기인 강속구를 앞세워서 6회까지 삼진 6개를 거두려 3안타 2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공격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 투수가 되진 못했지만 저력을 인정받기엔 충분한 경기였습니다. 네, 기존의 국내 투수 최고 구속 기록을 보면 은퇴한 최대성이 2012년 9월 7일 한화전에서 던진 158.7km가 최고 구속입니다. 현역 투수 중에서는 키움 안우진이 지난해 9월 30일 SSG를 상대로 158.4km를 뿌리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수 기록을 보면 LG에서 뛰었던 레다메스 리즈가 2012년 9월 24일 SK전에서 162.1km를 찍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160km를 넘겼습니다. KBO 리그 42년 역사상 최초로 160km 마의 벽을 깬 문동주 선수. 지난 3월 WBC에서 높은 벽을 실감하며 세계 무대에서 통할 만한 강속구 투수에 대한 갈증이 커졌는데 한국 야구계가 특급 유망주의 성장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황사 영향으로 대기는 뿌옇지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합니다. 오늘 YTN 중계차는 봄꽃이 만발한 특별한 장소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전주 완산 7분 꽃동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이곳은 완산 7분 꽃동산이라는 곳인데요. 이 꽃동산이란 이름에 걸맞게 제 뒤에는 분홍색 겹벚꽃과 또 붉은 철쭉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공기는 조금 답답하지만 화려한 꽃들의 향연은 보기만 해도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이곳은 국가관광 거점 도시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모시고 전주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시장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감소하면서 관광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곳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나요? 예, 코로나 초기에 관광객이 좀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께서 한옥마을 등 전주를 찾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도 이 전주를 방문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주는 어떤 시기에 방문을 해야 가장 좋을까요? 뉴스 나가는 지금 전주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특히 전주는 사계절 다 좋지만 금년의 경우에 4월 말에 전주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영화 실컷 즐기시고 아울러서 2023년이 중국과 일본의 도시와 함께 우리 전주가 동아시아 대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주에 오시면 전주의 문화의 향기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곳 전주를 찾으셔서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까지 함께 즐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는 다양한 봄꽃들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 꽃동산 이외에도 전주 한옥마을, 수목원, 동물원 등 다양한 관광 명소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꽃들이 활짝 피는 개화 시기는 이번 달 30일까지인 만큼 황사가 거치면 한번 방문하셔서 봄의 정취를 느끼는 것은 물론 전주의 여러 볼거리를 함께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에 서울 낮 기온 20도, 전주는 2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황사가 이틀째 말썽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약화했지만 전국에 미세먼지 경보 또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외출하실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흐린 날씨가 많겠지만 별다른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부터 황사와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립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봄비에 젖은 이곳 꽃동산은 더욱 아름답겠는데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완산 7분 꽃동산에서 봄 산책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